오늘은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작품을 권희철 문학평론가가 말하는 해설로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분의 해설 제목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권희철 문학평론가 1. 한강은 자신의 일련의 작업들이 일종의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것은 작품의 모호한 부분을 의미심장하게 치장하려는 진부한 시도가 아니다. 작가가 각 작품에 대응시키고 있는 질문들은 해당 작품들을 작동시키는 동력원에 해당한다. 질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토록 폭력과 아름다움이 뒤섞인 세계를 견딜 수 있는가? 껴안을 수 있는가? 해식주의자 2007년 작품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바람이 분다. 가라 2010년 작품.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면 인간의 어떤 지점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가? 이는 히라버시간 2011년 작품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간을 믿는가? 이미 나는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인간을 믿겠다고 하는 건가? 소년이 온다 2014년 작품에 있습니다. 작가의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물음들은 대답에 이르는 길들이다. 대답이 언젠가 주어지게 될 경우 그 대답은 사태 실상에 대한 진술 속에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의 어떤 변화 속에 존립하는 것이다. 풀어서 다시 쓰면 이렇다. 질문은 어떤 대답을 향해 나아간다. 하지만 대답은 무엇인가를 해명하며 질문을 해소하는 진술 속에 있지 않다. 질문이 충분히 개진되었을 때 그 질문을 숙고하고 있는 사유 그 자체가 변화하는데 바로 그 변화 안에 답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은 질문 그 자체로 보다 정확히는 스스로를 밀고 나아가다가 다른 질문이 되고 마는 일렬의 이행 자체로 작동해야만 한다. 해결책으로서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답을 찾아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오히려 어서 빨리 끝을 보고 싶은 초조함 때문에 질문을 숙고하던 사유가 끝낼 수 없는 사유의 운동으로부터 물러서서 자신의 운동을 중단한 순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간의 한강의 소설들을 다시 읽는 이 자리에서 섬세한 해석을 통해 정확한 답을 찾아내기보다 차라리 질문들 사이의 간격 혹은 변화를 더듬으면서 그 사유의 운동을 우리의 읽기 안에서 다시 발생시켜야 한다. 2. 채식주의자의 영예가 절실하게 체험했던 것처럼 인간적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 저마다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폭력으로 얼룩진 어떤 끔찍한 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스스로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기를 바랄 때에만 인간적 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몸짓을 진지하게 수행할 때에만 간신히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보존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나무가 되고자 하는 영예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보존하고 있는 인물이 된다. 그러나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으며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영예는 실제로는 정신병원에 갇혀 죽어가고 있을 뿐이지 않는가? 하지만 뭐야, 넌 죽어가고 있잖아. 그 침대에 누워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잖아. 그것뿐이잖아. 하지만 영예는 되묻는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영애의 몸짓이 그저 죽어가는 것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왜 죽으면 안 되는 걸까? 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일까? 인간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다른 존재자들을 그리고 다른 인간들을 착취하고 파괴하며 상처 주는 것을 동반하거나 최소한 그런 사태 전반을 외면하는 것인데도 그러므로 채식주의자 안에서도 이미 질문은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인간적 상황이 인간 이외의 것들을 심지어 다른 인간들을 파괴하면서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오지 않는 것이 윤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나 인간적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윤리적 몸짓은 다만 죽음으로 귀결되는가? 그 결론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면 왜 죽으면 안 되는 것인가? 왜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가? 윤리적 몸짓 안에서 우리가 인간적 삶을 껴안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이 질문은 죽어가는 영애로부터 동생을 살려내려는 언니 인혜에게로 건네지며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장면을 이룬다. 어째서인지 한낮의 여름 나무들이 마치 초록빛의 커다란 불꽃들처럼 그녀의 눈앞에 어른거린다. 무정한 바다처럼 세상을 뒤덮은 숲들의 물결이 그녀의 지친 몸을 휩싸며 타오른다. 그녀는 알 수 없다. 그것들의 물결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은 결코 따뜻한 말이 아니었다. 위안을 주며 그녀를 일으키는 말도 아니었다. 오히려 무자비한, 무서울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조용히 그녀는 숨을 들이마신다. 활활 타오르는 도로변의 나무들을 무수한 짐승들처럼 몸을 일으켜 일렁이는 초록빛의 불꽃들을 쏘아 본다. 대답을 기다리듯 아니 무엇인가에 항의하듯 그녀의 눈길은 어둡고 끈질기다. 이는 채식주의자 221쪽을 읽은 것입니다. 이내는 영애에게 나무가 되기 위해서라도 일단 밥을 먹고 살아나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이내야말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그간의 삶이란 고통과 치욕을 마비시키며 견뎌온 것일 뿐 진정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껴본 적 없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 더 앞으로 갈 수 없다. 가고 싶지 않다. 그녀는 이미 깨달았었다.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이내는 자살하기 위해 목을 맬 끈을 들고 그 끈을 매기에 적당한 나무를 찾아 아파트 뒤편의 산을 오르며 이상한 평화를 느끼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내는 자살할 수 없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받아줄 나무를 찾아낼 수 없었다. 어떤 나무도 그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들처럼 완강하고 삼엄하게 온몸을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나무들은 목숨을 받아주는 대신에 이내에게 무서울 만큼 서늘한 생명의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내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의미의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살아 있으라. 너희 삶을 거둬가고 대신에 평화로운 휴식인 죽음을 선물할 나무는 세상에 없다. 너희 자살을 거부한다. 살아 있으라.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삶을 이어가라는 명령이므로 그것은 서늘한 생명의 말이었고 이행 불가능한 것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으므로 나무는 거대한 짐승으로 느껴졌다. 나중에 영예의 질문을 이어받은 은혜는 서늘한 생명의 말을 건네는 초록 불꽃 짐승을 다시 떠올리며 항의하듯 대답을 기다린다. 초록 불꽃 짐승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대체 어떻게 인간적 삶을 껴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자의 두 번째 질문 묶음은 후반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듯한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로부터 어떻게 인간적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로. 3. 어떻게 인간적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바람이 분다, 가라, 2010년 작품과 히라버 시간 2011년은 모두 이 질문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바람이 분다, 가라의 경우 서인주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분투하던 이정희가 서인주가 삶을 선택했다고 믿었듯 그 자신이 사력을 다해 삶을 선택하면서 끝난다. 히라버 시간의 경우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 잠겨있던 여자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잃게 되리라고 예감하면서도 세계의 그 덧없는 아름다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려는 한 남자. 71쪽과 83에서 84쪽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와의 만남을 계기로 말을 회복하고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심해로부터 삶의 무트로 솟아오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 바람이 분다. 가라와 히라버 시간은 삶을 껴안는 데 성공하는 인물을 연달아 그려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적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에 답하느라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는 서인주와 서인주의 외삼촌이자 이정희의 고등학생 시절 연인이었던 이동주의 예술에 대한 관념과 우주론이 제시된다. 요약하자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시공간조차도 없는 에너지 0의 혼돈으로부터 우주는 태어났다. 어떤 확률적 순간 마치 천지창조의 신화와도 같은 에너지 0의 벽을 뚫고 시공간이 급팽창하고 물질이 생성됐다. 0은 스스로 무한이 됐다. 무한이 된 0이 주는 춤 속에서 모든 물질과 시간들이 튀어나왔다. 우리가 이 명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0이 다만 비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마 물고기는 물이 텅 빈 공간이라고 생각할 거야.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서도 허공이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허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아. 바람이 불고 벼락이 치고 강한 압력으로 우리 몸을 누르지. 다시 말하지만 우주가 팽창되어 나올 점 혹은 점조차도 아닌 충만한 0에서부터 모든 것은 태어났다. 말하자면 우주의 모든 물질은 본래 하나였으며 동일한 중성자가 양자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른 물질이 되었던 것뿐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기로 하자면 우리 모든 존재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아무리 볼품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이미 0이었고 무한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격렬한 것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보기로 한다면 우리는 너덜너덜하게 찢어진 이 삶 가운데서도
성스러움을 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동주의 먹구름, 그리고 그것을 재현하라고 했던 서인주의 작업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둠 속에 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바람, 그 바람의 결마다 맺혀 있는 에너지의 실핏줄을 재현하며 무한의 춤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한의 춤에 연결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그 춤을 이어서 추기 위해서 비가시적인 그 바람을 향해 그 바람에 관통당하며 나아가라는 명령이 그들의 작품에서 울려 나오며 이 소설의 제목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이동주와 서인주의 먹그림에서 생명의 불꽃을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불꽃에 힘입어 우리 안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오고 나면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대답에 이른 것일까. 그렇게 해서 이 곤란한 질문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일까? 혹은 이 질문 자체를 다른 것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을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이정희 자신부터가 앞서 소개한 우주론을 여기 제시한 대답들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는 서인주에게서 삶의 의지를 읽어내려 했지만 류인섭이 읽어낸 서인주의 죽음의 인력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 서인주의 죽음에 관한 이정희의 진실 찾기도 실상 빈틈이 많은 반박 가능한 퍼즐 맞추기였을 뿐이다. 작가가 삶에 대한 선택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썼다고 밝힌 마지막 장면조차도 얼마든지 죽음에 대한 선택과 갈망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한테 있었던 게 예외적인 일, 드문 기적이었던 거지. 그 기적이 나는 때로 칼집을 낸 거지. 그때마다 피가 고였지. 흘러내렸지. 하지만 알 것 같아. 내가 어리석어서가 아니었다는 걸.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걸. 지금 내가 그 얼음 덮인 산을 피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이 대목이 기적과도 같은 생명에 칼집을 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으로 읽히지 않는가? 서인주가 어머니의 삶을 파괴한 상징적 장소인 미시령을 피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러고 보면 저 앞에서 소개한 영과 무한에 대한 관념들도 결국 그것이 무한에 합류하는 길이니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음산한 유혹으로 바꿔 읽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진다. 히라버 시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여자가 말을 잃게 만드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길들여질 수가 없다. 그렇게 간단할 수는 없었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삶은, 세계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만나 우연히 허락된 가능성, 아슬아슬하게 잠시 부풀어 오른 얇은 거품일 뿐이어서 하마터면 넌 못 태어날 뻔했지. 그 우연히 허락된 아슬아슬한 삶의 가능성은 언제고 허물어질 듯 위태롭고 그 위태로움은 무엇으로도 해결 불가능하고 그러므로 죽음 충동처럼 그것은 언제고 찾아와 다시 말을 빼앗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여자는 오히려 말을 통해 연결된 삶과 세계에서 고통을 느끼며 반대로 죽음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여자가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숲이라는 말을 발음했지만 그래서 삶의 무트로 올라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히 안정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대지에 정착한 것은 아니며
언제고 다시 죽음과도 같은 침묵의 심해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은 남아있다. 단지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이 소설이 그저 불확실한 방법만을 제시했다는 것이 아니다. 히라버 시간이 보여주는 삶에 대한 이해 속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삶을 수락하고 선택하더라도 그것, 삶의 청력, 죽음의 인력 앞에서 인간은 다시 침묵과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다는 것이다. 이 두 편의 소설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만족스러운 정답을 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끝까지 전개해 다른 질문으로 변형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작품이 실패했다거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두 소설이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도전했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 안간힘과 절박함 같은 것으로 우리 안의 무엇인가를 전율시켰지만 삶을 선택해야만 한다거나 인간은 인간을 껴안아야 하고 그것이 인간을 살게 한다는 아직 충분히 정교해지지 않은 답변에서 성급하게 멈춰서지 않도록 그러한 성급함의 실패에 충실하고 한강의 글쓰기가 여전히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보존하며 그 안에 머물러 그 질문을 견디게끔 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4. 그러므로 바람이 분다, 가라. 2010년작과 히라버시간 2011년작에 이어 소년이 온다 2014년작이 반복해서 이 질문을 견디며 숙고한다. 소년이 온다를 쓸 무렵 작가가 떠올렸다는 질문들. 내가 정말 인간을 믿는가? 인간을 껴안을 수 있는가? 이미 나는 인간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인간을 믿겠다고 하는 것일까? 또는 여전히 앞의 질문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소년이 온다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모아지는 듯하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제 와서 인간을 믿을 수 있고 또 인간적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소년이 온다가 80년 5월의 광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들의 근거에 증언한 바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에서는 200만 명도 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존재다. 한쪽에서는 잔인성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명령하고 다른 쪽에서는 뭐가 문제냐? 맷값을 주면서 사람을 패라는데 안 팰 이유가 없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존재다. 특별히 목적도 없이 반복적으로 타인을 살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지는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이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는 듯이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모조리 깎아내는 고문을 자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 일이 제주도에서, 관동과 난징에서, 보스니아에서, 모든 신대륙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 행해졌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선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뒷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이 질문들에 어떻게 아니라고 답할 것인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선생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인간입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겨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선생은, 나와 같은 인간인 선생은 어떤 대답을 나에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소년이 온다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더 견디기 어렵고 답하기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마지막에 인용된 문장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바, 이제 질문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로 변형되어 있는 듯하다. 이 질문을 견디면서 소년이 온다는 동호, 정대, 정미, 은숙, 선주, 진수 등을 클로즈업한다. 인간이라는 폭력 앞에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희생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싸움은 여지없이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희생과 패배가 역사의 한 단면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내가 친구냐? 그러고도 내가 사람이야? 정미 누나가 너를 때리는 대로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너를 데리고 가려 하자 너는 계단으로 날쌔게 달아났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마치 군인들이 진입해올 도청 안쪽으로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인 것처럼. 같이 가자, 동호야. 지금 같이 나가야 돼. 위태하게 2층 난간을 붙들고 서서 너는 떨었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내 눈꺼풀은 떨렸다.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내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내가 집으로 가라고 했다면, 김밥을 나눠 먹고 일어서면서 그렇게 당부했다면 너는 남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에게 오곤 하는 거야. 왜 아직 내가 살아있는지 물으려고. 내가 죽은 것이 저 때문이 아닌디 왜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어깨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까이. 저것이 아직도 원수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단가. 생각하면 가슴이 내려앉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맡고자 했다. 군인들의 총에 맞은 사람들의 죽음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듯 그 죽음에 온 힘으로 마음 쓰면서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걸었거나 삶의 경로를 이탈시켰다. 그들이 한 일은 그들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움으로써 인간적인 어떤 것을 보존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움으로써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들이다. 권력이 인간이란 책임감 없는 폭력 그 자체이거나 폭력 앞에 굴복하는 냄새나는 몸뚱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강요할 때 그것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들이다.
인간이 그런 식으로 훼손될 수는 없다. 인간의 죽음이 그런 식으로 훼손될 수는 없다고 항의하고 있는 한에서 동호가 자기 책임이 아닌 정대의 죽음의 책임을 느끼는 한에서 은숙과 선주가 자기 책임이 아닌 동호 혹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책임을 느끼는 한에서 그들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며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보존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희생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적 삶을 힘겹게 그러나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것이다. 소년이 온다의 에필로그에 등장하는 한강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나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열흘을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입안에 가득 찬 피와 이빨 조각들을 뱉으며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 올려 상대를 마주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짚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 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모리스 블랑쇼는 조르주 비타유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다. 모든 인간 존재의 근본에 어떤 결핍의 원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타자를 필요로 한다. 타자를 필요로 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이 문장을 인간은 저마다 어딘가 모자란 데가 있으니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 존재의 근본에는 어떤 결핍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결핍으로 인해서 타자의 이의 제기와 부인에 노출되고 절대적 내재성 혹은 자율성에 대한 환상을 포기할 수 있다. 바로 그 노출과 포기 속에서 타자에 의해 나의 실존이 근본적으로 부단히 의문에 부딪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점에서 나는 나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핍은 충만함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초과로 이어진다. 이 초과를 위해 인간은 타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타자와의 만남이 없을 때 인간은 자기 자신 안에 갇히게 되며 무감각해질 뿐이다. 타자와의 만남이 없을 때 절대적 내재성에 대한 환상 속에서 스스로 자기 고유의 자기 동일성과 자기 결정력을 갖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은 순수한 개체적 실제로 스스로를 정립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다. 거기에 겉으로 보아 온전할 뿐 가장 병적인 전체주의의 기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타자가 가장 강력하게 나에게 이의 제기하고 나의 자리를 부인해서 내가 스스로를 초과할 가능성을 이끌어내게끔 하는가? 죽어가는 타인이.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죽어가는 타인 앞에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충실히 이행하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물론 인간은 죄책감 없는 폭력 그 자체이거나 폭력 앞에 굴복하는 냄새나는 몸뚱이이기도 하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언제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학살과 고문과 강제 진압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짓이기고 쓸어버리기 위해 온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소년이 함께 온다. 죽어가는 타인이 언제나 함께 온다. 이 소년과 만날 때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타인의 죽음에 온 힘으로 마음 쓰느라 우리의 실존이 근본적으로 의문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을 때 우리 또한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면서 인간의 삶을 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인간적 삶을 어떻게 껴안을 수 있는가? 언제나 이미 도래하고 있는 소년, 죽어가는 타인과 만나면서. 작가는 이 소설의 제목을 소년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소년이 온다라고 썼다. 죽어가는 타인과의 마주침, 나의 실존에 대한 이의 제기에의 노출. 인간의 결핍은 개인적 결단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 원리로 놓여 있다고 작가가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앞에서 그 점을 의식하면서 죽어가는 타인을 만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대신에 소년이 언제나 이미 도래하고 있다고 썼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는 다르게 질문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차원이 있겠는가? 언제나 이미 도래하는 소년과도 같은 그것을 전제한 뒤에야 비로소 인간적 삶을 껴안을 수 있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차원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소년이 온다 안에서 이미 변화하고 있는 질문이고 또 hin이 이어받아 감당하는 질문인 듯 하다. 5. 작가는 밝고 깨끗한 것에 대해 쓰고 싶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hin이 그런 의도에 부합하는 책 같지는 않다. hin의 서두가 밝혀놓고 있는 것도 그런 것이다. 흰 것에 대해 쓰겠다고 결심한 봄에 내가 처음 한 일은 목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 단어씩 적어갈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다. 이 책을 꼭 완성하고 싶다고 이것을 쓰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줄 것 같다고 느꼈다. 환부에 바를 흰 연고, 거기 덮을 흰 꺼즈 같은 무엇인가가 필요했다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 다시 목록을 읽으며 생각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단어들을 들여다보는 일은? 이 단어들로 심장을 문지르면 어떤 문장들이건 흘러나올 것이다. 그 문장들 사이에 흰 꺼즈를 덮고 숨어도 괜찮은 걸까? 익숙하고도 지독한 친구 같은 편두통 때문에 물 한 컵을 데워 알약들을 삼키다가 담담하게 깨달았다. 어딘가로 숨는다는 건 어차피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흰 것, 다시 말해 순수하고 깨끗한 것, 그것이 삶의 더럽혀진 부분들을 소독해 줄 것이다. 그것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흰 것들을 읽고 씀으로써 그것들을 상처 입은 마음에 바르고 덮은 것이다와 같은 의도가 작업 이전에 희미하게 떠올랐을지라도 희는 그런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 한강의 글쓰기는 순수한 것과 더러운 것,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나누고 다만 앞의 것에만 원하는 그런 소박하고 착한 듯하지만 결국에는 사태를 단순화시키는 글쓰기, 숨는 글쓰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어둠과 상처와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숨는 것은 어차피 가능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흰은 노랑이나 검정, 빨강이나 파랑 옆에 놓이는 색깔이 아니다. 노랑부터 파랑까지의 색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색들이 칠해질 수 있는 아직 칠해지지 않은 어떤 텅 비어 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새하얀 캔버스와도 같은 캔버스의 흰은 그러므로 노랑, 검정, 빨강, 파랑과 같은 여타의 색깔과 대등한 색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색이고 다른 모든 색들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색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소리들을 가능케 하는 소리의 잠재태인 침묵과도 같은 것이다. 흰색은 죽은 것이 아닌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침묵인 것이다. 그것은 젊음을 가진 무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시작하기 전의 무요, 태어나기 전의 무인 것이다. 모든 존재자들이 있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개방하는 존재의 차원이 앞서야만 한다고 할 때 바로 그 존재가 이를테면 흰 빛이다. 그러므로 흰은 단순한 하얀색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색들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며 그것의 밑바닥 어디에선가 잠재태의 색채들이 현실화의 표면을 향해 우글거리며 올라오는 중이다. 안개와 초에서 작가가 쓰고 있는 것처럼 희고 자욱한 안개 속에서는 얼룩덜룩한 유령들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눈빛을 한 채 산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흰은 하얗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무엇도 하얀색의 순수함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얼룩들 틈에서라면 잘 보이지 않았을 작고 희미한 얼룩도 그 얼룩 본연의 색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너무 쉽게 얼룩지는 배경색이 흰이다. 그러나 무슨 색으로 얼룩지게 하든 흰은 계속해서 다른 색들을 칠할 수 있게 하는 궁극의 가능성의 심층이며 모든 소리들을 가능케 하는 침묵이자 무엇인가를 태어나게 하는 소진시킬 수 없는 여백이다. 그것은 너무 쉽게 훼손되고 마는 것이지만 결코 완전히 훼손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차원이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무엇인가가 끊임없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흰에서 문득 너덜너덜한 삶의 얼룩이 흰 것으로 덮일 때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는 거즈라기보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이자 궁극의 가능성의 심층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원리상 이미 언제나 허락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예컨대 난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 내가 사는 곳, 매일 여닫는 문, 빌어먹을 내 삶을 아끼지 않아. 라고 말하는 듯한 자신의 삶 자체를 함부로 다루려는 어떤 태도가 반영된 흉측하고 난폭한 글씨가 상처처럼 새겨진 문 위로 흰 페인트를 덧칠할 때 자신의 인생 전체가 낭비일 뿐이었다는 생각이 지나가는 취객의 머리 위로 새로운 문장으로 고쳤을 백지를 던져주듯 흰 눈이 내리 덮일 때 그러나 무엇인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꿈틀거리고 있다는 말은 보기만큼 희망적인 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섬뜩하거나 공포스러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궁극의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흰은 언제라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현존을 지워버리고 근원적인 차원으로 내려가 다시 시작하기를 강요할 가능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비유컨대 우리가 읽고 쓰는 모든 문장들이 종이의 흰 여백 안으로 삼켜지고 사라지고
다시 쓰여지기를 강요받는 것과도 같다. 그러므로 흰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작가는 흰에서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은 언니에게 이제 당신에게 내가 흰 것을 줄게 라고 썼지만 흰은 건넬 수 있는 사물이 아니고 현존의 차원을 초과하는 공간이므로 저 문장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서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제 내가 흰 것을 쓸게. 나의 글쓰기를 통해서 흰의 공간으로 들어갈게. 현존의 차원을 초과하는 궁극의 가능성의 심층에서 나의 현존을 잃을게. 당신이 상실한 듯 보였던 현존의 가능성이 거기서 소멸되지 않고 머물러 있음을 볼게. 거기서 당신을 만날게. 그곳에서 오고 있는 당신을 만날게. 차갑고 적대적이며 동시에 연약하고 쉽게 사라지며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그 심층 안에서 한강이 흰에서 보여주고 있는 칸딘스키와 하이데거를 연상시키는 색채의 존재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누구도 결코 소진시킬 수 없는 흘러넘침의 잠재성들이 우글거리는 공간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차원이며 그곳에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흰의 전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한강의 소설을 따라 우리가 앞에서 도달한 질문들,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차원이 있겠는가? 언제나 이미 도래하는 소년과도 같은 그것을 전제한 뒤에야 비로소 인간적인 삶을 껴안을 수 있는?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차원은 어떤 것인가에 응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흰이 그 근본적인 차원이라고. 물론 인간은 끝없이 훼손되고 끝없이 더럽혀질 수 있지만 언제나 끝없이 그 위에 다른 윤곽선을 그리고 다른 색을 칠해볼 수 있는 흰의 차원이 있다고. 그 흰의 차원에서 살아남기를 선택한 자들이 삶으로부터 내팽겨질 수 있는 만큼 그와 반대로 죽어가는 타인에게 온 힘으로 마음을 기울일 수 있다고. 6. 흰에 이르러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끝까지 전개된 것일까? 다소 관념적으로 성급하게 해소된 것은 아닐까? 이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한강의 다음 작업이 어떤 질문을 어떻게 제기하는가를 확인한 뒤에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글에서는 다만 한강의 다음 작업이 어쩌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이어 시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관념적인 영역으로 심화될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을 덧붙이고 싶다. 단지 시간에 대한 표현들이 한강의 소설 이곳저곳에서 돌출하며 서로 부딪히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간의 감각이 날카로울 때가 있다. 그렇게 날카로운 시간의 모서리, 시시각각 갱신되는 투명한 벼랑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어쩌면 시간이란 흐르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 시간은 흐른다.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저 근본적인 차원, 흰 존재라는 문제가 곧 시간의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한번 하이데거를 참고로 하기로 한다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도 있겠다. 흰은 언제나 흘러넘치는 과잉으로
압도적인 아름다움으로 적대적으로 차갑게 인간의 현존의 문장들을 여백 속에 빠뜨리고 지우고 다시 쓰게 만들 수 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현존이 다시 비롯된다. 그것이 궁극의 가능성이다. 인간은 일상 속에 매몰되어 있지만 않다면 그의 현존을 가지고 이 궁극적 가능성과 충돌한다. 무규정적이라기보다 초규정적으로 충만한 궁극적 가능성은 그가 결코 도달할 수 없지만 언제나 그곳을 향해 가는 그의 본래적 미래, 앞선 거기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시간은 그저 중립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가듯 미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자신의 궁극의 가능성인 앞선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려 할 때 그 앞선 거기가 그의 일상과 부딪히고 그로 하여금 그의 일상을 다르게 보게 하며 그것에 의해 제기하게 하며 그로부터 스스로를 이탈하게 하는 한에서만 시간은 흐른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본질이 그 자신의 궁극의 가능성을 향해 앞서 달려나가는 데 있다면 인간은 곧 시간이다. 앞서 달려가면서 현 존재는 그의 장래로 존재하며 나아가 현 존재는 이 장래적 존재에서 그의 과거와 현재로 되돌아간다. 그의 궁극적 존재의 가능성에서 파악된 현 존재는 시간 그 자체이다. 현 존재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현 존재이다. 하지만 일상에 매몰된 인간들은 그 자신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시계의 시간은 전혀 시간이 아닌데도 오직 그것만이 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일상인들의 어법을 차용하자면 시간이 아닌 시계의 시간을 시간으로 부르는 대신 본래적인 시간은 시간의 바깥으로 바꿔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의 차원, 즉 힘을 사유하는 것은 시간을 사유하는 것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힘의 공간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는 것,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자신의 현존을 잃고 우리 자신을 초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그런데 그것이 궁극의 가능성으로 되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일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대번에 시간의 문제가 개입한다. 작가 자신이 이 점을 예감하며 말하고 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도울 수 있는가?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돕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을 뒤집어서 말해야 하리라. 현재가 과거를 돕고 산 자가 죽은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돕는다. 회복하는 인간에서 살아남은 동생은 어떻게 해도 죽은 언니를 도울 수 없고 언니가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 자신은 자전거를 타며 삶의 기쁨에 황홀해했다는 사실을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동생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 자신의 한계선을 뚫고 나가 언니의 죽음에 닿으려고 할 때 동생은 인간적인 무엇인가를 보존하면서 회복된다. 현재의 살아남은 자가 회복되는 것은 과거의 죽어가고 있던 자와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현재의 살아남은 자들을 위해 소년이 오는 것이다. 소년의 도움으로 인간은 본래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시간으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전개시키는 것이다. 약간 혼란스럽지만 일상인의 용어로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시계가 째깍거리며 흘러가는 시간의 바깥에서 과거와 만날 수 있으며 이 만남을 통해서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그런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가? K가 완성하지 못한 희곡 속에서 한 소녀가 눈보라 속에 길을 잃어 하룻밤 재워주기를 간청한다. 젊은 승려는 소녀를 재워주기로 하지만 스스로 유혹에 빠질까 두려워 함께 있어 달라는 소녀의 청을 거절한다. 소녀는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만이라도 함께 있어 달라고 다시 청하는데 소녀의 머리 위에 쌓인 눈송이들은 전혀 녹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 헐벗은 소녀가 실은 귀신이기 때문에 체온이 없어 눈이 녹지 않는 것이 아니다. 소녀는 말한다. 우리가 시간밖에 있으니까요. 죽은 자의 도움으로 우리가 타인의 죽음을 끌어안으며 우리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울 수 있는 것. 나는 잠을 잘 수 없어요. 당신은 잠들 수 있어요? 잠깐 잠들어도 꿈을 꿔요. 당신은 꿈을 꾸지 않아요? 언제나 같은 꿈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 영영 잃어버린 사람들은 우리의 궁극의 가능성으로 되돌아가는 것, 본래적 시간으로 뛰어드는 것, 시계의 시간을 벗어나는 것, 일상인의 용어로 말하자면 시간의 바깥에 있는 것이니까. 시간의 바깥에서 시계는 멈추고 눈 한 송이는 전혀 녹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K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죽은 그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려고 한다고 K가 생각했을 때 죽은 사람의 손은 얼마나 차가울까? 거기 닿는 눈은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까? 눈 한 송이가 녹지 않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더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은 것은 얼마간 잘못된 것이다. 언제나 이미 오고 있는 소년을 만나는 만큼 인간 그 자신이 본래적 시간 그 자체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만큼 시계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만큼 힘의 차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이 차갑고 적대적이며 동시에 연약해서 쉽게 사라지지만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 새하얀 눈송이는 녹지 않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꽤 길었죠? 하지만 제가 한강의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 해설을 읽고 그 장면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